정치뿐만 아니라 문화나 역사 쪽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브람치 유명한 정보가 있어서 관련돼서 오송 정당뿐만 아니라 곁들여서 이탈리아의 좀 이야기 배경들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김정복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옆에는 이정진 선생님이고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계십니다. 선거나 정당 정치나 제도 정치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분야, 현실 분야까지 그리고 주요한 해외 정당들까지 주로 섭렵하고 계셔서 오늘 이탈리아 정당 발표에 좀 보완해서 전체적인 풀림 정당 문제나 좀 넓게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혀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복 선생님 발표를 한 8분 정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그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안 끄셔도 될까요? 조금 하나만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 김종석입니다. 저는 제 학문적 배경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야지 아마 이해하시는데 이미 발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람시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람시 해계원 사상과 관련한 논문으로 이탈리아에서 학위를 받고 2003년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대전대에 지금 직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이탈리아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하여튼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이탈리아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정치하고 이탈리아 오성당의 관계는 이탈리아 정치를 좀 알아야 오성당이 왜 등장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왜 이런 상황인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탈리아 정치와 이탈리아 오성당의 현재 활동과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학문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보다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혹시 그 발표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이나 다른 내용들은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목차를 보시면 이제 오성동당 실험 배경, 그다음에 조직과 주요 인물, 정책 정체성, 주요 정책 노선, 그다음에 오성동당에 갖고 있는 포퓰리즘적 성격, 그다음에 최근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한계와 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오성동당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최근에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촛불 시위 이후에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포데모스하고 이 이탈리아 오성당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이 PPT 안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오성운동당이 출연하게 된 배경입니다. 오성운동당이 사실은 2009년보다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설립 자체는 2009년 10월 4일에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정당으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로 오성운동 단체로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당시에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바로 이 사진에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입니다. 베페그릴로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재석쯤 될까요? 유재석 그냥 김재동쯤 되겠습니다. 김재동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도 하고 뭐 주로 연예계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오송운동당을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시사 만평,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MC죠, 사회 역할을 했었는데 주로 이 사람이 했던 그 타겟이 부패한 정치가들 풍자였습니다. 근데 베를루스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베를루스코니는 이제 되게 이탈리아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를루스코니가 등장하면서 저 베페 그릴로의 주요 시사 풍자의 소재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캔들 문제도 있고 베를루스코니에 관련된 해외 토픽에 보면 기사도 되게 웃기는 기사도 되게 많습니다. 포브스가 2000년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2000년 가장 순위가 높았던 베를루스코니 그 부자 순위가 세계 1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인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풍자를 하다가 베를루스코니 수상이 됐습니다. 정치가로 나서서 포르자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정당을 세우고 수상이 됐는데 되게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를루스코니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자신의 정당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법안들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국영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사람을 해고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잃으니까 그 뒤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지방을 순회하면서 큰 극장, 강당 같은 데서 이 정치 개그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오송운동당이 출발하게 된, 오송운동당을 만들게 된 단체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출범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 사업가이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집시같이 생긴 사업가입니다. 잔 로베르토 까살레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오송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오송운동단 2009년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베를루스코니하고 이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적대적 관계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두 사람 사이가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왼수지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베를루스코니가 굉장히 경찰권이나 이런 것 공권력을 사용해서 뒷조사가 하고 그랬는데 이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장 잃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정치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페 그릴로가 그 2009년에 만들고 나서 이탈리아 정당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하고 좀 달라서요. 시민단체나 또는 갑자기 생긴 정당 연합이 그 선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페 그릴로 오송운동당을 정당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에 총선에 뭐라 할까요? 입후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송운동당을 시민단체에서 정당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선거에 나온 게 지방 선거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 선거 제가 다시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나오게 되냐면 뒤에 나옵니다. 오송운동당의 5개의 정책 여기 있습니다. 이 오송이 뭐냐면 별 5개로 지금 표현되는 오송은 물, 환경, 운송, 에너지, 발전. 이거보다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깁니다. 이 5가지를 목표로 하고 기본적인 행복 주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체로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아까 이제 베베그를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만큼 엉망진창이고 이탈리아에서도 여론조사라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양원 의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은 되게 많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의원들이 이탈리아 의원들입니다. 그 부패한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오송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으로 보면 부패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기성 정치 질서를 바꾸는 그런 정책 목표를 두고 오송동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세계화에도 반대하고 지방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정치적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주요 지지자층들은 이 중산층하고 기성 정치 질서에 혐오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오송동당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오송동당을 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좌우보다는 중도적 선택적이긴 한데요. 환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더 진보적이고 다른 성장이나 발전 쪽에서는 좀 우파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중도파 정도로 이데올로기적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세계화 정책이라든지 주정부를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로 사용을 폐지하고 이탈리아 돈을 쓰자 뭐 이런 정책들이 이들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조직에서는 사실은 2017년인가 제가 2017년에 이탈리아 오송운동당의 그 주요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우리처럼 뭐 지부가 있거나 정당 본부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주로 인터넷에 기반하고 그때그때마다 후보자도 그때에 따라서 선출하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도위원회 5명의 지도위원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 지도위원 중에 한 사람이 디마이오가 지금 현재 그 부수상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조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들을 가장 조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결성할 때 미국식 제도를 차용해서 이들이 이제 직접민주주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미덥이라고 하는 유권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를 직접 만나서 그 정책 제안과 토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2006년에 시작된 이 미덥이 2007년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다시 확대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V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팡콜로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이게 뭐 한국 언론들은 이걸 뭐 엿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이탈리아 욕인데 이게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면 기성 정치인들, 기성 정당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성 정당의 엿을 먹이는 그런 날을 매달 집회를 통해서 정치 세력을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노바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V데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지지세를 더 확산시킵니다. 이들 오송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들이 이제 반세계화나 반유럽 통합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기성 정치인과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이탈리아라고 하는 선거 제도나 정치 구조에서 이렇게 빨리 급성장한 정당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2012년, 2014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게 기성 정당과 힘을 충분히
함께 겨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초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신선함이 있었던 거죠. 기성 정치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의 강화 이런 것들이 그 기성 정치 질서에 염증을 내고 있었던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내면서 이들이 그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큰 정치적 성공을 거둡니다. 그 2013년, 14년 유럽의 선거, 그다음에 2018년 총선, 그다음에 2019년 유럽 의회 선거, 5월달에 끝난 유럽 의회 선거까지 최근의 득표율을 잠깐 보시면 이 25.56%, 그다음에 유럽 의회 선거 때 21.16, 그다음에 이제 2018년 총선은 32.78, 그다음에 2019년 유럽 의회 선거 때 17.0% 이렇게 되는데. 그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다수당 제도를 선택을 합니다. 선거제도는 계속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선거제도를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지만 처음에 출발은 100% 비례대표제인데 1948년 우리가 건국 연도가 같은데 근대공화국 출범이 우리하고 연도가 같은데요. 1948년 출범할 때는 100%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니플리타라고 하는 그 부패한 정치자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3대 7로 그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7 비례대표 3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다시 베르루스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시 100% 비례대표제로 바꿔요. 그러다가 2018년 총선을 위해서 2018년 총선을 다시 또 제도 바꿉니다. 이게 이제 67%, 31%, 그 다음에 2% 해외 선거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25%의 득표율, 20%대 이상의 득표율은 제1정당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총선에 2013년 총선과 달리 무려 약 8% 정도의 득표 증가율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 정당이 단독 정권을 잡지 못했느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개의 정당이 50%를 넘어갔던 경우는 1992년 이전에 기민당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정당도 30%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연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정당이 정당 연합을 할 수 있고 한 개의 정당이 선거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 연합이 됐던 한 개의 정당이 됐던 50%를 넘겨야지 안정적인 과반수를 획득해야지 연정을 운영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8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1당 그러니까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오송운동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극우 정당들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들이라고 하는 기존 정당 우파 정당 연합이 약 한 3% 정도 되는 그러니까 1.2% 정도를 더 얻게 되면서 제1당은 오성운동당이 아니라 연합 우파 정당 우파 연합 정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세력이 합쳐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오송당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송운동당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 연합에서 오송운동당과 그러니까 야당이었던 그 민주당 그 전에 있던 정권을 갖고 있던 민주당과는 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우파 정당 연합이 오송당에게 손을 내밉니다. 근데 오송당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오케이 연정을 하자 대신 베를루스코니 정당하고는 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3당이었던 극우정당인 북부동맹과 오송운동당이 둘이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형제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소선한 세 개가 뭉쳐가지고 50%를 넘겨서 이 연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개의 정당은 출발점부터 과연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러면 2018년 3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영국을 구성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 정치가 의회 중심주의이고 총리가 국가의 정적 권력을 장악하긴 하는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총리만큼의 어떤 권한은 없지만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의회 해산, 그 다음에 총리의 지명, 이 두 가지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권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전에 그냥 다수당에서 올리면 인정해주고 뭐 바로 인준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오송당 출신도 아니고 또 극우정당인 북부동맹이나 우파정당 출신이 아니에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거죠. 따라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유럽 통합의 지향점을 같이 하는 유럽 연합 안에서 그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오송운동당의 북부동맹은 반유럽 연합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들이 그 반유럽 연합을 주장하는 학자를 총리로 내세웁니다. 이 총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리는 안 된다. 총리를 하면 유럽 이탈리아의 입장, 그러니까 EU 안에서의 입장이 굉장히 약화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개월간 총리 인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합의가 되냐면 그러면 총리로 지명했던 총리 후보를 대-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대신 극우정당하고 오송당의 디마이오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앞에 전면에 나서는 걸로 합의를 보고 2개월 지난달 5월 말에 가까스로 인준을 받고 정당이 이제 연정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정당이 그 연정을 꾸렸지만 지향점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극우정당이라고 하는 북부동맹은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고 반-EU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송운동당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지만 이민정책, 난민정책, 그 다음에 재정정책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둘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올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토리노하고 프랑스를 잇는 철도, 고속철도 건설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송운동당은 반대를 하고 극우정당인 북부동맹은 찬성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둘이 원래 안 맞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에 굉장히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오송운동당이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둘이 결국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송당이 이번에 두 번째 파트너로 민주당을 파트너로 잡으면서 다시 연정이 북부동맹에 빠지고 민주당과 오송운동당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연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치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 극우정당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이탈리아 형제당 북부동맹이 그 가장 중요한 극우정당의 축이고요. 이 북부동맹이 밀라노, 그 다음에 베네치아 이 지역 중심으로 약 오송운동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동맹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가보안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헌법도 있는데 그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상에 보면 반역 반란단체인 거죠. 실제로 자체적으로 시민군 형식의 군대도 있고 경찰권도 있고 자기들이 수도를 만들겠다고 수도도 실제로 산 그런 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의 강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들 지지자들이 주로 그 부유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뭐 중학교 졸업하고 사업을 하거나 일자리에 뛰어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서 돈을 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 세금 많이 내고 그걸 남부에 쓰는 걸 아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베네치아에서 토리노까지 흐르는 강이 포강인데 포강역에 까다냐 평원이라고 하는 그 평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인데 이 지역에 빠다냐 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세우려고 했던 정당이 바로 북부동맹이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극우적 색채가 있고 신나치즘적인 그런 그 인종주의적으로 차별도 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 희석되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북부동맹이 앞으로 이제 되게 그 커다란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치에서 여론 지지율이 30%가 넘는 가장 제1당이 됩니다. 오성운동당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북부동맹이 단독으로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초유의 관심이고, 만약에 북부동맹이 단독으로 정치 권력을 잡게 되면 이탈렉시트라고 해서 이탈리아가 브렉시트와 똑같은 형태로 유럽연합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정치계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럽의 선거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왔었는데, 이탈리아는 영국이 브렉시트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27개국이 되는데요. 27개국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습니다. 영국이 그 유럽 연합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을 내거든요. GN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국민 총생산의 약 1.1%를 보통 재정 부담을 하는데, 그게 빠지게 되면 EU 자체가 또 작동하기 힘들고, 거기에 이탈리아까지 빠진다? 그러면 유럽연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그런 포지션에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포퓰리즘과 극우주의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포퓰리즘은 주로 이제 오성운동당의 입장이고, 극우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북부동맹의 입장입니다. 민중,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회, 그다음에 개인,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그 개념이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사실은 굉장히 상충되는,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그 두 개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오성운동당의 지지자들이 북부동맹과 연정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2%를 얻었던 2018년에 그 총선 득표율에서 최근에는 17%, 19%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10% 이상이 떨어졌다는 건 이탈리아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정치 그러니까 오성동당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북부동맹으로 지금 다 옮겨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퓰리즘과 극우주의라고 하는 게 오성운동당과 북부동맹의 그 이념적 좌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2017년부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그 총선 혹은 대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드러진 두 개의 현상 중에 하나가 포퓰리스트 정당, 극우주의 정당의 등장이었거든요. 그 포퓰리스트 정당, 프랑스나 또는 독일이나 뭐 헝가리나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데의 포퓰리스트 정당과 달리 이탈리아의 이 포퓰리스트 정당은 약간 그 이념적으로 보면 우파적 포퓰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도 이탈리아 오성당의 포퓰리즘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확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 확대를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오성운동당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내부적으로는 되게 오성운동당의 정책에 대해서 북부동맹이나 혹은 민주당 역시도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리아 오성운동당 주요 특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 배경도 있고, 그다음에 지지자의 구성,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유럽 통합에 대한 입장, 국제 정치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정당과는 어쨌든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총선과 연정,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2018년 총선 이후에 북부동맹 오성운동당이 이제 정책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향점도 다르고, 지지자도 다르고, 정책이나 이슈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결국 이 유럽 통합, 그러니까 EU에서 이탈리아를 굉장히 불안하게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내 정치도 국내 정치 경제의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 둘의 정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정책을 합의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이나 완전한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양당의 입장에 대충 절충적인 정책들을 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송운동당이 북부동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서 2019년 지방선거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루조,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3분의 1씩 지방선거를 하는데 2019년 지방선거에서 아브루조라고 하는 곳에서 되게 오송운동당이 강세였던 곳이었고 35%를 얻었던 곳인데 오송운동당이 패배를 합니다. 3등 정당이 되는데 그러면서 오송운동당이 내부적으로 더 이상 북부정당하고 같이 가게 되면 오송운동당의 지지자들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둘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송운동당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 얼마나 약화가 됐는지는 이 표에 이 글에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동맹의 지지율이 27.5% 정도로 향상이 됐고 오송운동당은 19.7%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개의 정당의 합이 50%가 넘었는데 북부동맹만 유지하고 있고 오송운동당은 떨어진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혹시 해외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부동맹이 제3당이 되고 오송운동당과 민주당이 두 번째 연정을 8월 21일날 붕괴되고 나서 8월 말에 각각 극적으로 둘이 합의해가지고 정당 연정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못하게 되면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재선거를 하게 되면 북부동맹의 일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오송운동당도 연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고 민주당 역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부동맹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북동맹과 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오송당과 민주당과 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민주당과도 사실 이 오송당이 잘 안 맞습니다. 오송당이 제일 싫어하는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민이나 이민 정책,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유럽 통합 지향 정당이고요. 이 난민 정책이나 이민 정책에서 굉장히 인권적인 조처를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과 이민 문제에서나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오송당은 거기에 또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연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뭐냐면 900명이 넘는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의원수가 가장 많은 영국 다음에 제2위 900명이 넘습니다. 상하 양원을 합치면. 그런데 민주당과 오송당이 합의를 해서 의석수를 줄이는 전체 945명의 의원수를 300명이 넘게 345명을 줄이고 600명 정원으로 줄이는 일을 실제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정당들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23년 다음 총선에는 600명의 상하 양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630석 하원은 400명, 그다음에 345석의 상원은 200석 이렇게 해서 600명의 규모를 줄이는 정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민주당과 오송운동당의 첫 번째 연정은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민주당뿐이 아니라 오송운동당에도 정치적인 유리한 그런 지형을 만드는데 첫 번째 법안과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오송운동당이라고 하는 정치 정당을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운동당은
국적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실제로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그 직접 민주주의 세계 포럼이라고 하는 걸 로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최 정당이 오성운동당이었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그 오성운동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좀 더 많은 권력을 시민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후보자 선출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존의 정당들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신선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연고주의에 오성운동당도 사실은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페 그릴로의 조카가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이제 기성정당을 닮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북부동맹과 연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정책이나 노선이 망가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선택에 주로 이제 남부의 지지자들이 오성운동당 지지자였었는데 이들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성운동당의 지지율은 20% 미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정 구성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 그리고 이 오성운동당의 그 정책 세력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될지는 의문점이 좀 남는 퀘션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성운동당이 기성정당화되는 이 과정 속에 민주당이 얼마나 자신들의 정책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그 등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두 가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새로운 총선이 될 가능성도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정당의 그 어떤 정책적 필요성, 지금 현재 북부동맹 제1당이기 때문에 정책적 필요성과 정치적 판단 때문에 두 개의 연정이 어쨌든 간에 다음 총선까지는 갈 것이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사실 살짝 그 의견을 두고 싶습니다. 두 개 정당이 제1차 연정할 때도 북동맹 오성운동당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제가 그 어떤 데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민주당과 오성운동당도 사실은 어떤 정책 이해관계가 조금 겹치긴 하지만 오성운동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을 계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연정도 오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 가늠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 오성운동당과의 연정을 반대해서 그 지난번에 전 총리였습니다. 전 총리가 따로 떨어져서 민주당에서 따로 떨어져서 약 6% 정도 되는 지지율을 가진 정당으로 지금 다시 렌치 총리가 당원들과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또 대한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대한정당과 이단정당의 사이에 살아가는 오성운동당이 지금 현재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탈리아 정치 상황이고요. 이정진 선생님께서 좀 보충 설명 스킬 준비하실까요? 김종복 선생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그 김종복 선생님이 이탈리아 쪽으로 워낙 전문가시고 정치학계에서 사실 이탈리아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학위를 하고 오셔서 오늘도 사실 오성운동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특히나 그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의회 의원의 수를 축소한 거는 아마 지금 제가 이 사례를 국회 가서 얘기하거나 아마 의원분들은 싫어하겠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반향이 있을 법한 이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그냥 보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김종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페인의 포데모스거든요. 최근에 신생 정당이고 주요 정당으로서 뭐 정치학자들 또는 정치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오성운동이다. 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확 새가 커지면서 집권까지 가능하게 된 거였거든요. 포데모스라는 정당은 스페인의 정당인데요. 저 포데모스도 만들어진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제3의 정당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갑자기 순식간에 새가 늘어난 정당입니다. 게다가 이 포데모스도 오성운동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게 포데모스가 선거에서 굉장히 표를 많이 얻고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스페인의 새로운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가 이 여론 또는 이 여론 조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하고 있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포데모스의 지도자, 포데모스의 당수입니다. 보시면은 이 당수도 굉장히 재미난 것이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좌파적인 입장을 가진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정치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이 사람도 그 베페 그릴로랑 되게 비슷하게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역시 집권 정당 또는 집권 정치인을 막 씹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론에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들 일단 훤칠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당을 만들면서 2014년에 정당을 창당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해 4개월 뒤에 선거가 있었는데 유럽의회 선거에서 7.97%를 득표하면서 일약 본인은 정치 스타가 되고 정당도 스페인의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유럽에서 최근에 많이 등장했던 정당인데요. 해적당입니다. 저 깃발을 들고 있는 젊은 친구의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좀 그쵸, 약간 안티 세력 같기도 하고 이 해적당이라는 정당은 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당인데요. 아까 말했던 오성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포데모스처럼 집권을 꿈꾸는 정당 또는 어떤 그 의회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이런 정당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인터넷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용, 그리고 뭐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폐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해적당이라는 그 깃발 자체도 일종의 과거의 해적에서 이제 따온 것들인데 이 해적당이라든가 오성정당이라든가 포데모스라든가 이런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로 저희가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당들의 특징이 기존의 정당들은 정당 조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이 있고 지역의 정당 조직이 있고 지역의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또 뭐 인력을 조직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정당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정당이라면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이런 새로운 정당들은 그런 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이랄까 모바일 또는 오프라인,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게 중요한 이슈인지 우리 정당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법률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의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하고 하는 걸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지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집니다. 당원이라고 하면 뭐 이제 당비도 되고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사실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당원이 아니어도 좋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로 등록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도 심지어 포데모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만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런 정도로 약간 새로운 유형의 정당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정당과 또 다른 나라인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멀리서 오스트리아 잘하고 있는. 네. 총리 아닌가? 일단 백인이죠. 잘생겼고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입니다. 그리스의 시리자라는 좌파 정당이 저기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저 정당도 잠깐 좀 기존에 나왔던 정당과 유사하지만 저 치프라스 총리가 집권하게 된 배경이 저기도 원래 세가 되게 약하던 이런 정당이었는데 반유럽주의. 그리스는 아시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뭐 배상 문제라든가 뭐 국가가 IMF에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 유럽 우리가 더 이상 긴축 정책에 반대한다. 뭐 EU에서 탈퇴하자라든가 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까지 가능했던 사람이 저 치프라스 총리입니다. 메르켈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유럽의 EU에 잔류하겠다, 탈퇴하지 않겠다. 그리스는 뭐 브렉시트처럼 브렉시트는 없다.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요 정당까지를 묶어서 얘기하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오성운동, 포데모스, 해적당 또는 저 시리자 같은 경우를 또 포퓰리스트 정당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정당들은 기존의 정당은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잖아요. 좌파 정당인지 우파 정당인지 노동자를 자기네들이 대변하는지. 근데 이 정당들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 좀 일치된 뭐 표라면 기득권에 대한 저항 1대 99, 우리는 99%를 대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좌파, 우파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이런 게 최근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다. 포퓰리즘의 세계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이념 성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랑 우성운동을 넣었는데 아까 김종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포데모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좌파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존의 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노동자성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 우리는 일반 시민, 서민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퓰리즘은 단순히 이렇게 새로운 정당들에서만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2016년도 미국 대선에 민주당 경선에 나와서 바람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입니다. 기존 정당에서도 과거에는 주로 정당 내에 상부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힘을 받았다면 2016년 미국 대선을 보게 되면 바람을 일으켰던 두 사람이 트럼프와 샌더스라는 둘 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성 정당에서도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샌더스 이 사람도 정치 활동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상원 의원하고 그 기간 내내 민주당에서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워싱턴 중심의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와 샌더스가 이렇게 붙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왜 샌더스를 지지했느냐. 그리고 힐러리에 대해서 트럼프도 그렇고 샌더스도 그랬지만 왜 힐러리가 기득권층을 또는 워싱턴 정가를 대변하는 기득권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먹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정서를 잘 활용해서 대통령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최근에 이제 당장 미국도 이제 곧 내년에 대선인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뭐 물론 임피치먼트, 그러니까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치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 서민이라고 본인들이 99%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세계화 또는 이 포퓰리즘의 시작을 여기서
어디서 찾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2011년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시위입니다. 우리는 99%, 침묵하는 99%를 반영한다라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를 가득 메우고 시위를 했었죠. 그때 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그거예요. 뭐 좌파, 우파, 또는 민주당, 공화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만을 하느냐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저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인도 또는 뭐 정치 세력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옆에 있는 센트럴 파크? 예, 거기에서 텐트 치고 몇 달 동안 살기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흐지부지 되면서 저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황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때랑은 좀 달랐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저런 움직임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당선, 우성운동이나 아니면 포데모스 같은 정당이 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가장 큰 흐름은 세계화와 그로 인한 신자유주의가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포퓰리스트 정당과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시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둘 다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어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정당으로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 실제로 그것이 정책으로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 포퓰리스트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집권한 다음에 오성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포데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권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를 보면 저 사람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이용한 포퓰리스트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다른 선택은 없느냐? 이 사람은 영국 노동당의 당수입니다. 2015년에 당수로 선출이 됐고요. 지금 현재도 노동당 당수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도 되게 비슷한 게 버니 샌더스와 되게 유사한 것이 노동당 내에서 거의 힘이 없었던 아웃사이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노동당의 당수가 됐느냐. 2014년에 노동당에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기존에는 노동당이라는 정당은 노조가 굉장히 힘이 강했고 당원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했는데 노동당이 계속 힘이 약화되면서 노조의 영향력을 계속 줄여나가거든요. 그리고 당원도 계속 수가 줄어가니까 2014년에 당규를 바꿔서 노동당의 당수를 뽑는 선거에 당원, 의원, 노조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동당을 지지하지만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지 온라인으로만 지지자로 등록을 하고 8파운드인가의 돈을 내면 당수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제러미 코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당수를 선출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당수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노동당도 사실 당의 성향이 굉장히 우파로 갔거든요. 그래서 보수당한테 계속 선거에 지면서 계속 이렇게 우경화가 됐었는데 이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좌파적인 정치인이고 노동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노동당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좌파의 가치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노동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노동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노동당
번째 페이지인데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노동당이 필요하세요. 이 영국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브렉시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갑자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브렉시트를 하긴 하는데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유럽으로부터 떨궈져 나갈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노동당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수가 원하는 정치가 뭐냐 이거를 알아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 오성운동 얘기를 이제 주로 했어야 되는데 오성운동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성운동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김종국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성운동과 관련된 거는 저는 짧게 얘기하고 오성운동을 보완하는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유사한 정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는 사실 오성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사례들이 지금 한국의 정당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도 지금 정당들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당원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